올해 자산시장의 최대 관심은 단연 부동산이었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서 정부의 지지율을 흔들 정도였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희가 미리 원고를 좀 받았는데요. 네. 저희 프로를 위해서 내년도 부동산의 5대 키워드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제가 한번 네.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내년도 집값 전망은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네. 형태가 상고 하저가 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부동산에서는 지금 내년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는 저는 소폭 상승 정도를 보고 있고요. 예. 올해는 한마디로 이제 슈퍼 불장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게 불이 난 정도로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는데 내년은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양상으로 봐야 되고요. 예. 뭐 점진적 둔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이제 변수가 두 가지입니다. 예. 이제 전세난 심화 여부하고 또 하나는 이제 금리 정상화라는 두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예. 하반기 들면 아마 생각보다 이 코로나 사태가 저는 빨리 끝날 거라고 보고 예. 있어요. 왜냐하면은 올 한여름만 하더라도 백신은 아마 2021년 가을이 돼야 맞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예, 지금 예. 10개월 가까이 빨라졌거든요. 예. 그러면은 금리 인상 얘기는 안 할 거고 예. 결국 금리를 원위치로 되돌리는 그 작업들이 예. 아마 기준 금리는 올리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고 하저 부동산도 그대로 접목시킬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가장 큰 부동산 시장의 화랑이 바로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가 큰 몫을 하고 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내년에 전세난은 그렇게 진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서 예. 그래서 이런 수요를 감안해 보면은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 정도를 예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결국 가장 큰 요인이 이제 금리다라고 우리가 봐야 맞겠습니까? 특히 이제 뭐 기준금리는 올리지 않겠지만 시장금리가 내년도에 올해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코로나19로 해서 하락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에도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그렇죠.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까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연구를 보면요, 서울 아파트 가격 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이 소득도 아니고요. 예. 이게 바로 M2라는 광의 통화 시중에 풀린 총 통화량을 말하는 건데 이게 지금 3,100조를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상 유례없는 이 과잉 유동성이 결국은 집값을 끌어올렸다. 예. 그렇다면은 하반기 들어서 이게 아마 시장은 미리 반영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본격적으로 예, 예. 출구 전략은 뭐 내년보다 내후년 이후로 보셔야 되지만 미리미리 움직인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금리가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예. 그러면은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유례없는 호황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은 내년 이후를 본다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을 하셨으니까 또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전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한 4분기 정도서부터인가요? 아니면 그 전전 네. 정도서부터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서 결국 매매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네. 하는 그 보도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전세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세는 저뿐만 아니라 연구기관들이 내년을 굉장히 그 상승폭이 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건설산업연구원 같은 경우는 내년 전국적으로 주택 전세 가격이 5%, 예.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는 4%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보통 그 다음 해에 어떤 거를 전망치가 4%, 5%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시장의 어떤 저는 약간 충격을 어떤 받은 어떤 그런 양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7월 말에 임대차 3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임대차 시장에 약간 지각 변동이라 할까요? 뭐 그레이트 시프트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뭐 그만큼 지금 지형이 크게 바뀌고 있는 와중이어서 예. 이런 진정 기간이 적어도 내년 좀 길게 보면 2년 정도까지도 봐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급의 어떤 불일치가 심각한 어떤 상황들이 내년에도 이어진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매매 시장도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 그리고 중저가 중심으로 보면은 좀 불안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예.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세가 흔들리면 매매가 흔들리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 굉장히 전세와 매매 간의 어떤 동조화 현상이 뚜렷해지는데 연구를 보면은 과연 전세값이 매매값을 밀어올린 건지 예. 아니면 매매가 전세값을 끌어당긴 것인지에 대한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아요. 예. 근데 예.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양의 상관관계는 있는데 근데 그 전체 구간에 봐서 그런 거고 지금 구간에서 보면은 저는 전세가 매매를 밀어올리는 게 맞다. 예,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집값 사실상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고 예. 전세 시장한테 물어보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정도입니다. 전세 시장이 내년도에 네. 이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핵이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올해 하반기 들어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서울 지역만으로 봤을 때에 원래 이제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네. 이런 형태로서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전체로 봤을 때는 과연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다른 데보다도 상승률이 더 높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캐스천이 됩니다. 네. 결국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주택 시장이 중저가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제 움직였다. 네. 이렇게 이제 보이거든요. 예. 실제로 그런 현상인지 그 다음에 내년도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이제 그 주택 핵심 수요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건데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강남 불패는 약간 흔들렸습니다. 예.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올 들어서 서울 지역도요. 한강 이남 지역보다 한강 이북 지역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경기도도 서울하고 비슷하게 올랐고요. 그래서 올해는 오히려 비강남의 반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지방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집값이 비쌉니다. 예. 뭐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 보통 이제 국민주택 규모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가격이 비싼 곳이요. 15억이 넘었었어요. 대전이라든지 지금 울산 이런 데도 국민주택 규모가 12억 이렇게 합니다. 예. 그만큼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전반적으로 이 유동성이 많이 풀리면서 주택 시장의 어떤 그런 이른바 초양극화보다는 예. 상향 평준화 현상이 올해 뚜렷하게 나타난 거고요. 예. 서울로 한정을 해보면은 강남 불패라기보다는 서울 불패에 더 가깝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국적으로 사실상 아까 제가 불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것처럼 다 달아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렇다면은 내년 역시 지금 주택 시장의 핵심 수요층이 30대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30대들은 돈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중저가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또 하나는 전세난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택이 초가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결국은 중저가 중심으로 수요가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내년에도 제 생각에는 초고가와 중저가 간의 어떤 차별화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잠깐 좀 이 정책 부분에 관해서 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교체가 됐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새로 지금 내정이 돼 있는 국토부 장관은 어떤 형태로 정책을 필 거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공급 쪽에 좀 더 초점을 두지 않을까 생각이 공급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공공 재개발 재건축 쪽에 이제 관심이 있는데 재건축은 뭐 그렇게 참여 의지가 많지 않아요 조합들이. 예. 그래서 아마 공공 재개발 쪽은 활성화가 될 거고 이미 뭐 하겠다는 데가 한 70곳 가까이 된다니까 예. 그거 하고 가로 주택 정비 사업. 뭐 그게 어느 정도 또 활성화돼.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소규모 재건축 같은 거거든요. 예. 그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역세권 고밀도 개발하고 공업 지역 개발 이런 쪽에 좀 활로를 찾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 김현미 장관님하고 이제 이 후보님이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좀 다른 것은 예. 아마 수요업체 쪽은 그대로 갈 거예요. 예. 그거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공급 쪽에서 좀 더 숨통을 트는 그런 쪽에 정책이 좀 더 무게 중심을 갖는다고 할까요? 예.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공급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이 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정책과 관련해서 또 계속해서 여쭤보면 그동안에 이제 투기 가열을 막기 위해서 네. 조정 대상 지역들을 계속해서 선정을 했었는데 이게 선정하고 나면 그 지역보다도 그 대상이 안 됐던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가서 거기가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계속 지속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는 그걸 풍선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조치에 대한 실효성 자체가 상당히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이게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거보다 지금 시장의 움직임들이 훨씬 더 빨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게 시장의 이제 움직임. 호모사피엔스 시대 말하자면은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는 이런 사회에서는 정보 전달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또 사람들도 빨리 움직이는 거겠죠. 예. 우리 주식에서 뭐 동학개미운동, 서학개미운동 그게 다 스마트폰이 낳은 풍속도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은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럼 정책을 안 펼 거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은 제가 봤을 때 변동성을 줄이는 데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 이제 좀 조기 대응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정보 전달 속도도 빨라지고 수요자들도 빨리 움직인다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불안해지는 그 시점이 있을 거잖아요. 예. 이거하고 정책을 펴는 이 시점 간에 시차를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죠. 예. 근데 뭐 선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 뭐 선제적으로 하라는데 아니 풍선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그다가 미리 규제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은 미지문직 되지 말고 결국은 빨리빨리 움직이는 그런 어떤 정책의 기민성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호모사피엔스 시대의 정책의 어떤 뭐 실효성을 높이는 어떤 좋은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글쎄 선제 대응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선제 대응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그거 봐야 아니죠.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제 대응을 했다가는 지역 경제에 어떻게 보면 더 위축시킬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가격도 올라가지 않은데 거기에다가 정책을 핀다는 것도 또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좀 배가 있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들기는 그러니까 하고요. 시차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여쭤볼 게 이제 그 대출 관련한 네. 부분들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네. 여러 형태로서 부동산 관련한 대출들을 계속해서 막고 있는 그런 네. 상태거든요. 근데 실제적인 통계를 보게 되면 그렇게 또 많이 줄었다라는 생각도 잘 들지는 않습니다. 네. 이런 이 부동산 관련 대출 이거를 계속 막고 하는 부분들이 내년도에도 계속될까요?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그렇죠. 대출 규제는 어떻게 보면 수요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리는 어떤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1주택자들도 집을 한 채 더 사기 어려운 구조고 무주택자들도 뭐 오죽하면 영끌이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뭐 마이너스 통장 내서 뭐 집을 사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개인 입장에서 보면은 다소 좀 아쉬운 측면이 있어요. 그죠? 나는 충분히 소득이 되는데 앞으로 직장 다닐 기간도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엄하게 대출 가이드라인을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글쎄요. 근데 또 국가 전체의 어떤 그런 가계부채 문제 뭐 금융기관의 건전성 이런 것도 함께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저는 내년에 과연 지금보다 대출 규제가 더 완화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최근에 뭐 마이너 통장이라든지 신용 대출을 더 강화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대출 규제는 더 강화되었으면 강화되었지 완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대출 규제는 강화되면 강화됐지 완화되기는 어렵다. 일단 뭐 대출이 많이 일어나고 그 전에 이제 금리가 굉장히 낮아서 대출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네. 하는 그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한은 아마 제가 보기에도 그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든가 이런 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다음에 이제 세금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도 그 세금을 올려서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을 좀 매물화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인데요. 네, 예, 예. 그 전망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매물이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뭐 일각에서는 내년에 뭐 양도세 중과를 피한 매물이 뭐 쏟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예. 왜냐하면은 지금도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이 임계점에 거의 도달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더 강화된다고 해서 내년 6월부터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 한해서 10% 포인트 더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매물이 일부는 나올 거예요. 과거에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휘청거릴 정도로 뭐 시장이 경색될 정도까지는 매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미 그 자식한테 뭐 정려라 할까요? 넘긴 어떤 그런 다주택자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 그래서 매물 출현은 뭐 많지는 않을 거다. 아마 소폭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집이 꼭 필요한 분들은 그때쯤 주로 한 4월 말 정도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6월 1일까지 보통 매기가 넘어가야 되니까 예. 미리미리 좀 이렇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는 내년 4월 한 말쯤에 아마 그 시기를 좀 주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4월 말 정도를 한번 그 매수의 시기로서 생각해서 한번 좀 그 접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뭐 세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좀 또 계속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세금 팁을 한번 좀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 달라지는 게요. 예. 주로 이제 2주택자인 경우인데 뭐 서울에는 2주택자는 많지 않지만 저는 지방에는 집이 두 채인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게 이제 보통 마지막 집은 비과세를 받으시려고 그래요. 예. 이럴 때는 최종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을 지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규제 지역이든 규제 지역이 아니든 같이 적용된다는 부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이 두 채인 분들은 어쨌든 최종 1주택자 마지막 남은 집을 2년 보유하고 나야 그리고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은 꼭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광주라든지 가령 뭐 지금 뭐 목포라든지 안동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비규제 지역이니까 관계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모든 지역에 해당된다.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세금 관련한 부분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여쭤보면요. 그 과거에도 이렇게 이제 그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에 썼던 정책을 과거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유동성을 좀 줄이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세금을 높여서 그 보유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압력을 가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세금을 올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랬었나요? 과거에도 지금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어떤 시장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은 이제 신호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신호를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굴절해서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양도세 중과를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연구 논문을 보면은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경우도 많았어요. 이게 이제 동결 효과라고 그래서 이게 양도세 중과를 하면은 이제 신호를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수 대기자한테도 보내고 매도자, 그러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도 보내는 건데
매수 대기자들한테는 집을 사지 말라는 신호예요. 예. 그래서 집을 추가로 사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급이 이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기 때는 오히려 양도세 중과가 집값이 더 올라버리는 그런 뭐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시장이 과열될 때는 제가 보니까 이게 곧바로 이게 정책이 먹히지 않아요. 예. 약발이 먹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책이 누적되었을 때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정책은 저는 다분히 누적적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정책은 거시경제 환경도 받쳐줘야 돼요. 예. 만약에 지금 거시경제가 급격하게 악화된다면은 지금 시장에 생각보다 빨리 냉각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시장을 보실 때 무조건 그 정책만 보지 마시고 예. 그 맥락적 이런 이제 어떤 해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항상 그 뒤에 있는 어떤 배경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고찰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글쎄 뭐 가격이 뜨겁게 계속해서 올라갈 때 거기에 아무리 정책을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효과를 못 보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더라고요. 그렇죠. 시장 참여자들이 미래의 어떤 집값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게 예, 훨씬 예. 더 중요하잖아요. 그 뭐 심리학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단적 어떤 뭐 기대 심리 그렇죠. 그게 결국은 오히려 집값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는 뭐 그런 뭐 내러티브 이코노믹스 뭐 이런 예. 것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뭐 수사 뭐 경제학 이런 것처럼 요새는 최근 들어서 시장 자체의 어떤 그런 교류라든지 피드백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예. 펀더멘탈보다 어떤 집단적 어떤 그런 심리들 심리. 이게 예. 훨씬 더 시장에 영향을 더 많이 끼치는 뭐 그런 측면들도 최근에 많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예. 글쎄 가격이 붙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심리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죠. 아마 그 부분은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도 어떤 형태로든지 가격이 조정이 되든지 뭐 이렇게 될 텐데 가격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뜨겁게 상승하고 네. 있는 부분들이 냉각될 수 있는 그 가장 결정적인 요인, 트리거가 뭐라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세난 진정 문제, 그다음에 금리 말하자면은 정상화 이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예. 전세난은 저는 뭐 내년 이후까지 좀 저는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오히려 변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은 이제 유동성 세대 이게 언제 끝날 거냐 이게 저는 가장 큰 변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예. 저는 올 하반기 이후에 집값이 오르는 것은 상당 부분 유동성 세대의 영향이 저는 강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저는 주식하고 부동산을 같이 놓고 봐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주식 방송 좀 많이 들어야 예. 된다고 보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 유동성 어떤 세례가 만약에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에는 저는 오히려 집값 하락 가능성도 다분히 있다고 봐요. 예. 그런 옛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밀물이 몰려오면은 크든 작든 모든 배들이 뜬다는 격언이 있어요. 예. 반대로 그러면은 이 썰물이 되면은 모든 배들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뭐 그래서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수영장에서 물이 빠지면 누가 옷을 입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말도 있고 저희들은 또 뭐 물 빠지면은 다 나온다 이런 예, 예.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은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좀 시장을 보시는 것도 저는 좋겠다. 그래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주택 시장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7년째 지금 오른 거예요. 그렇죠. 2012년부터 본다면은 제가 시세를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2배, 많이 오른 것은 3배 올랐습니다. 이건 네. 강남뿐만 아니라 강북, 뭐 어지간한 지역들도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특히 이런 주로 이제 장년층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늘어날 소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과 어떻게 보면은 백병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큰 어떤
도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좀 예.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는 가장 어려운 질문을 제가 하나 좀 드려야 네,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증권 방송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증권 특히 건설주에 대해서 좀 네. 보십니까? 저는 건설주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러면 예. 지금 건설주 주가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게 예, 되면 예, 예. 최근에 아무튼 여러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건설주가 가장 못 오른 축에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글쎄요. 근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분명히 어떤 저평가 메리트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4차 산업 어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앞으로의 어떤 언컨택 여러 가지 그런 5G라든지 뭐 기술주 시대가 저는 앞으로 계속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기술주가 약간 거품이라든지 이런 예. 게 있는 것은 맞지만 저는 코로나가 우리 어떤 산업의 어떤 속도를 특히 기술주 쪽으로 한 10년 이상 저는 당겼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판도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뭐 잠시 저는 건설주로 투자할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는 좀 멀리 본다면은 오히려 이런 기술주라든지 뭐 4차 산업혁명 이쪽으로 좀 가까운 쪽으로 저는 이 조정받을 때마다 좀 베팅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저도 부동산만 한 게 아니라 예. 저도 뭐 주로 이제 펀드를 저는 많이 합니다만 저도 한 25년 이상 저도 뭐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미국 뭐 나스닥이라든지 뭐 아니면 국내 뭐 이런 뭐 흔히 말하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오히려 그쪽이 더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예. 주도주로 붙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모르겠습니다. 건설주 또 많이 하시는 분 또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부동산 전문위원이시지만 예. 시장의 전체적인 핵심은 아직까지 보면 성장주에 계속 있는 것 같다.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를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일반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게 최근에 보면 이제 임대주택 관련해 네. 가지고 아무튼 뭐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제일 첫 번째 얘기가 나왔던 건 호텔이 임대주택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였고 그다음에 지난 주서부터 또 이 광교 쪽에 임대주택 가지고 상당히 많이 얘기가 있고 뭐 이런 건데 근데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계속해서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도 상당히 또 도움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임대주택을 굉장히 많이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주로 전세 시장에 영향을 주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임대주택이 여전히 OECD 평균에 비해서 미달이 되고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한 공공임대가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뭐 20% 넘는 곳도 많아요. 근데 저는 한 10% 정도는 도달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임대주택이 모든 주택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나 임대주택 싫다. 나는 분양주택으로 내 집을 갖고 싶다. 이런 또 수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임대주택이 뭐 정부 정책의 모든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결국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의 파이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예, 공급의 파이를 늘릴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쪽으로. 그냥 뒤늦게 좀 지금 공급에 좀 더 나서고 있는 모습은 향후에 뭐 전세뿐만 아니라 매매 시장 안정에도 조금은 기여할 수 있는데 좀 속도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공급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 굉장히 이제 그 가격이 상승하고 하는 거를 막는 처방으로서 여러 가지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공급 증가, 공급 확대 이 부분도 얘기 많이 하고 또 그거를 반대하는 반대쪽 입장에서는 그건 그냥 건설사의 그 논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공급 확대 정책이 정말로 부동산에 을 이렇게 좀 가격을 진정시켜 이러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 있죠. 그 전공법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데 예.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공급을 하더라도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하지만 길게 본다면은 펀드멘탈적으로 본다면은
공급만한 게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 이제 아마 단기적으로 집값이 오르게 되면은 공급 무용론 이런 얘기도 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거는 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가격이 오르는 것은 수요를 어떻게 보면 조절하는 방법으로 진정시켜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훨씬 더 중요한 팩트라고 보죠. 근데 예.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매매 시장을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전세는 당시의 어떤 수요 공급을 반영하지만 매매는 현재부터 미래까지 전체의 어떤 구간의 어떤 수요 공급을 반영한다는 말을 해요. 그런 만큼 미래의 어떤 공급이 늘어난다는 어떤 그런 신호,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특히 소비자들, 일반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 공급이 늘어난다는 신호가 그냥 신호로 그치지 않고 예. 이렇게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그 왜 5대 신도시 제일 예. 처음에 1기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를 만들겠다고 발표를 하고도 한 1년 정도가 가격이 올랐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그게 전부 다 먹혀서 아 이렇게 공급이 되면 가격이 정말 떨어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체감하면서부터 가격이 아마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예, 들어요. 그렇죠. 200만 뭐 공급 쇼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때 이후에 한 5년 이상 조정을 받았으니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멀리 보면은 결국 공급이 이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급이 일단은 아무튼 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쭉 여쭤봤는데요. 네. 그 수요자들한테 한번 그 좀 조언을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뭐 집을 살까 말까 결국 그게 또 관심사더라고요. 근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내년에 중저가 그리고 비수도권 중심으로는 소폭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초고가 주택, 예. 재건축 쪽은 그렇게 강세를 보이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예. 집을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부분인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로 이제 단기 급등 지역이 아닌 예, 곳에서 중저가 중심으로 접근해도 된다. 예. 다만 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진짜 직장 생활이 좀 오래 남으신 분, 적어도 15년 이상 남아야 좀 어떻게 보면은 집을 사더라도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제 이렇게 큰 이제 시련을 안 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직장 생활이 한 15년 이상 남아 있고 그리고 가격이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충분히 이제 감내할 정도, 뭐 이게 약간 버퍼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충이 있다면은 저는 뭐 집을 사도 나쁘지 않다. 특히 중저가들은 저는 전세난 어떤 회피 수요, 예. 거기다가 뭐 30대들의 어떤 그런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쪽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되 다만 단기 급등 지역은 이 강남 재건축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고 어쨌든 내가 의사결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다리품 다 팔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 가셔서 시세가 얼마 정도 올랐는지 그리고 주변 시세보다 싼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사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우리나라 이 주택 시장 항상 강남의 재건축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들 그랬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쭉 들으니까 이제 특히 내년도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중저가 그다음에 오르지 않았던 지역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매매를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정리해 보죠. 내년에는 그래서 일종의 이제 평준화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5대 키워드 아까 말씀을 좀 덜 드린 것 같아요. 요약을 예. 드리면은 내년 집값은 전세값에 달려 있다. 예. 그리고 중저가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고하죠. 예, 상고하죠. 그다음에 절세 매물은 상반기에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일부는 나오겠지만 쏟아질 정도는 아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변수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금리 정상화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 유동성 이제 과잉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면은 예. 주택 시장도 상승폭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 이런 부분만 좀 접근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들을 잘 유의하셔서 내년도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셨습니다.